야구하면 부산, 부산하면 야구, 구도 부산. 롯데 자이언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가운데 높은 공을 건드렸습니다. 좌측에 그 타구 좌익퇴로 패스를 막아갑니다. 2대 동점 솔로 홈런. 부산에 가면 제일 어디를 가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제가 가고 싶은 데 중에 하나 사직구장입니다. 그리고 부산 노래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롯데 자이언츠 경기가 열린 사직구장이 열기 여러분 어느 정도로 뜨겁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에서 프로야구 시작한 게 50화국이잖아요. 전두환 정권의 나름 민심 수습책이었죠. 3S 정책이라고 섹스, 스크린, 스포츠를 대중에게 제공을 한다. 이런 정책이었고 그 스포츠의 대표적인 게 프로야구였습니다. 이날 전두환 대통령은 서울의 MBC 청룡과 대구의 삼성 라이온스와의 첫 경기에 앞서 시구를 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가 출범을 해서 모든 구단들이 다 그 연고지에서 굉장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롯데 자이언츠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사랑은 정말 남달랐습니다. 지금 있는 구단 중에 처음으로 1년에 100만 관중 이상이 들어오는 팀이다. 관중석에서 롯데 자이언츠 팬들이 파울볼이나 이렇게 공이 날라오면은 애들 주라고 주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유행이 됐고 상대방 투수가 견제구를 던졌을 때 그때 막 하는 게 제일 유명한 구입니다. 경기가 날카로웠어요. 이학주가 후에 안타를 치고 나가 있습니다. 80년대 이 프로야구라는 거는 물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열광합니다마는 프로 스포츠가 없던 시절에 처음 생긴 거거든요. 고교 야구가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였는데 성고는 북일고등학교와의 준결승전에서 5대 0으로 이기고 전국 구장에서 이제 프로야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요 롯데 자이언츠의 그 열기는 다른 어떤 팀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죠. 부산 시민들이 롯데 자이언츠에 열광하는 이유를 야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산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이언츠를 사랑한다.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부산 시민들이 자부심이 큰 것 같아요. 그 자부심을 표현하고 싶고 그 자부심의 대상이 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고 그게 야구를 통해서 표출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산을 우리가 구도라고 표현을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 구라는 게 이제 야구의 구자, 공구자잖아요. 부산이 구도가 된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고교 야구가 한참 인기 있을 때 명문 야구팀들이 많았죠. 경남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 부산상고 이런 유력한 고등학교 야구팀들이 굉장히 잘했거든요. 대구 상업고등학교와 부산고등학교가 결승전에 진출해서 8회까지 투수전을 벌이다가 근데 사실은 정말 안타깝게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롯데 자이언트의 불멸의 명투수 최동원 선수 덕이 많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영구 결번 11번 불멸의 무쇠팔 최동원 선수의 얽힌 전설들 엄청 많죠. 보통 원래 이 에이스들 1번이잖아요. 근데 최동원 선수 등번호 11번인 게 1번 외롭다. 일자 두 개가 기둥처럼 잘 버텨달라는 뜻에서 11번을 선택을 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최동원 선수가 가진 개인적 매력도 어마어마하죠. 강속구, 정면 승부. 부산 분들이 롯데 자이언츠로 똘똘 뭉치고 남다른 사랑을 쏟는 이유는 뭘까요? 똘똘 뭉칠 만한 사람을 탄생시켰기 때문에 뭉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상, 어떤 가치 혹은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그 중심점이 있어야 뭉치게 됩니다. 삼성 라이온스하고 한국 시리즈 7차전을 붙어요. (1984년) 한국 시리즈 7차전을 앞둔 강병철 감독과 최동원 선수의 대화는 여전히 전설로 남아있죠. 동원아, 웃잖아. 여기까지 왔는데.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입시다. 어떻게 보면 최동원 선수한테밖에 기댈 수가 없었고 팀을 최고로 생각을 했던 최동원 선수는 거절 못하고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100경기를 하는데 51경기를 던지고 한국 시리즈를 하는데 4경기를 던지게 하고 쉬어야 될 때 쉬지 못하고 자기 어깨가 부서지는데 던졌어요. 경기 끝났습니다. 그런데 14년도 한국 시리즈 4대 3으로 승부수입니다. 롯데자이언츠가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는데 그 4승을 최동원 투수 혼자 다 무쇠팔이라고 했어요. 무쇠팔. 어떻게 한국 시리즈 4승을 한 투수가 다 이 단기전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 시리즈에서 이 4승을 거둔 전무후무한 기록일 거고 사실은 앞으로 나오면 안 되는 기록입니다. 최동원 선수에 대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최동원 선수를 어떻게 대했느냐 하면은 혹사를 시켰어요. 근데 뭐 그 대가를 치렀느냐? 그러지도 않았죠. 한국 그 시절의 노동자 상황이랑 너무 비슷하죠. 너무 가혹하게 일을 하는데 이거 해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라는 그런 말을 할 기회도 없었고 한국 사회가 최동원 선수한테도 그랬고 그때 열심히 일한 우리 아버지, 삼촌, 뭐 이모, 고모 그런 사람들한테 제대로 대접을 안 해줬어요. 우리가 어떤 그 시절의 우리의 선배들한테 너무 가혹하게 대하고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한국 사회가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런 부산이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 뭔가 새로운 동력을 가져야 된다. 21세기에 와서는 어떤 우리가 문화적으로 소프트 파워를 가져야겠다.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어떤 우리가 문화적으로 소프트 파워를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 유치한 게 국제영화제죠. 해외 유명 영화제들도 해변 도시에서 하는 곳이 많다. 이런 논리로 부산국제영화제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반응이 좀 회의적인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부산? 영화? 이게 이제 잘 연결이 안 됐죠. 근데 1996년에 1회 부산국제영화제를 하는데 대성공을 거뒀어요. 사람도 정말 많이 모여들었고 부산국제영화제가 부산의 새로운 면을 알려준 거죠. 부산국제영화제가 시작이 되면서 이 부산이란 도시에 많은 관광 상품이 되고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걸 본 거죠. 그래서 부산을 배경하는 많은 영화들이 나왔고 또 부산국제영화제 주간에는 세계적인 한류 스타들, 이 영화관계 산업의 아주 주요한 인사들이 다 부산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이라는 게 참 소프트웨어적인 산업으로 진화해 간다는 걸 느끼게 되죠. 영화인만 가는 게 아니라 출판사에서도 부산국제영화제 되게 신경 써요. 책 판권을 파는 시장이 부산에 열리거든요. 북투필름이라고 하는 행사인데 부산국제영화제 자체가 규모도 이제 아시아에서 큰 그런 영화제가 됐고 각종 필름 마켓들이 거기에 열리고 있습니다. 부산영화제는 경쟁과 심사를 하지 않는 비경쟁 부분이 특징입니다. 작품의 순위보다는 흥겹게, 정겹게, 그런데도 크게 바로 이렇게 영화제를 운영하는 것이 심리학자의 눈을 보면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무언가를 겨룬다라고 했을 때 순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위는 크게 논하지 않지만 정말 흥은 크게 돋는다는 건 그 축제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을 승자로 만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배려심이 담겨져 있다고 보죠. 저는 사실 부산국제영화제도 아주 주목을 하는 게 저는 문화산업을 통해서 부산이 또 하나의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독특한 산업들을 좀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겹게 모으는 것은 부산 산업의 특징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제도 하고 게임과 관련된 정말 큰 행사인 지스타도 하는 거죠. 이제 국제적인 항만일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국제적인 관심과 축제의 장인, 이른바 국제관광도시가 되죠. 말하자면은 부산이라는 곳이 그런 잠재력이 있는 곳이었고요. 거기서 떠오르는 거는 부산의 랜드마크? 광안대교. 광안대교 너무 멋지잖아요. 광안대교가 21세기에 생겼어요. 2003년에 생겼고 그 건설 과정을 들여다봐도 진짜 박수를 치고 싶은 그런 건설물입니다. 광안대교 지을 때요, 지난 100년 동안의 남해안 바람을 분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수많은 교량 가운데 처음으로 풍동 실험을 통해서 다리 안전성을 확보를 하고 진도 9짜리 지진이 나도 견딜 수 있게 설계를 했다. 처음에 이 광안대교를 놓겠다고 했을 때 반응은 싸늘했어요. 근데 지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죠.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고 이거 정말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다. 정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이 다리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싶은 그런 다리가 됐습니다. 직업상 굉장히 많은 나라의 도시들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마천루가 이렇게 있고 바다가 있는 도시는 흔히 뉴욕이나 홍콩 같은 데, 싱가포르 같은 데를 많이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산의 해운대, 이거는 거의 세계에서 유일하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해안선과 그 뒤에 굉장히 훌륭한 건물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국제급의 도시는 거의 부산이 유일한 거 아닌가. 지금 한국에서 이런 기획을 하고 이런 감각이 있고 소화할 수 있는 이런 잠재력이 있는 도시, 부산이 유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은 어떤 도시일까요? 그리고 부산이 더 성장하고 잠재력을 폭발시키기 위해선 무엇가 필요할까요? 앞으로 부산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하기에 따라서는 부산을 세계적인 관광도시,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 도시로 키울 수 있겠다. 저는 거의 그런 확신을 갑니다. 부산 그러면 저희가 이 항구, 바닷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내륙으로 조금 이 부산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런 게 있네?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엔 기념 묘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유엔 기념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군의 묘지가 있는 곳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부산은 세계사적으로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협력 정신을 되새기게 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건 사실은 부산은 문화와 관광과 유통을 선도하는 그런 어떤 도시가 되면 좋겠다. 또 그렇게 되기에
적절한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거꾸로 세계 지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부산을 관점으로 이렇게 지도를 거꾸로 보면요. 정말 부산이 남해안의 항구 도시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넓은 대륙, 유라시아 대륙과 바다가 만나는 딱 그 지점에 있는 도시, 이게 부산입니다. 그래서 동북아의 물류 기지로서 정말 큰 잠재력이 있는 도시가 부산이고요. 그리고 천혜의 자연 환경과 사람이 만드는 그런 편리함, 이 산업적인 기능이 합쳐지면서 세계적인 항구 도시로 성장할 수도 있다. 이제는 사실 유라시아를 다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랜 꿈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시작하는 곳에서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이 끝나는 곳에서 그거는 저는 세계의 새로운 4차 산업 발전의 상징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세계의 평화, 세계의 연결, 문명의 연결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의 세대와 달리 이제 우리는 정말 엄청난 국토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연결성은 이제 부산에 가는 물리적 시간만 단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리적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단축시키게 되겠죠. 한국의 근현대사가 부산에 담겨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을 할 때 한국이 세상에 보여준 게 있습니다. 뭘 보여줬냐면 되게 가난하던 나라도 올림픽 유치할 정도로 성공할 수 있어요. 개발도상국의 모델이었습니다. 우리가 민주화를 이뤄내고 산업화를 이뤄낸 그런 나라잖아요. 그 가난하던 나라가 선진국 문턱까지 올라왔다는 거를 다른 나라들한테 보여주고 우리가 희망이 됐습니다. 2020년대 되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이제 그냥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건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세계에서 한국이 지금 뭘 보여줘야 되느냐 하면은 앞으로 이런 세상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이런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상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이게 우리 미래입니다. 그 비전을 먼저 밝혀주고 제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부산이라고 생각합니다.